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아주경제TV에서 보내드리는 대하라이브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는 KBS 도쿄 특파원, KBS 보도국장 등을 역임한 류균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류균 교수님의 일본 이야기를 통해 과거 한일 관계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005년 독도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동안 한일 간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던 한국 정부가 이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독도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계속 거세게 일어났었는데요. 교수님,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큰 갈등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시기에 일본은 그 잠시 고이즈미를 계승했던 아베 정권이 물러나고 하토야마 6.25라는 사람들이 자민당을 탈당하고 나가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4년 동안 지속이 되죠. 어찌 보면 한일 관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전향적으로 진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정권이 바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4년 동안에는 한일 관계에 그다지 큰 풍파가 일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가 그 당시에 대통령 취임 때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제1동포들이 정말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출연을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쳐서 환영을 했죠. 제1동포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출생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일 정상들이 만난 것이 뭐 이런저런 국제 장소에서 포함시켜 갖고 15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1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려 2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던데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반이 약한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 아무리 좋은 집을 고층 빌딩을 올리면 뭐 합니까?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한일 관계. 저는 조금 그 비약적인 생각을 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굉장히 그 집을 지을 때 집안을 중요시 여깁니다. 같은 목재집으로 기와집을 짓고 저쪽은 일본식 짓지만은 우리는 정말 다지고 다져서 석가래를 놓고 주춧돌을 놓고 이러고 집을 짓는 데 반해서 일본은 뚝딱뚝딱 짓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집안의 문제에 있어요. 지진이 잘 일어나는.
그러니까 항상 가벼운 집을 짓고 한시라도 헐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저는 이게 하나의 저희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기본을 중시합니다. 네. 접근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 무슨 이런 문제 우리가 집착을 한다고 일본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그런 집안을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은 미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일본은 과거 그건 이제 끝났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사고방식의 근저. 이건 나중에 우리 또 찬찬히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 같은 것을 논의할 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서 2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와중에 바로 일본에서 이제 시마네현 이것이 아니고 시작은 교과서의 독도 문제를 네. 민주당 정권 아래서도 역시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식 사고방식 또 우파적 우경화된 접근 방법 이런 것은 계속이 됐던 것이고 그걸 하토야마 정부도 그것을 묵인하래 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교과서의 독도가 우리 땅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일본이 조심해서 교과서 수정을 안 했습니다. 교과서에 아직 실리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2008년인데요.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의 사실은 초기죠. 초기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 2012년 이명박 정권의 후반부에 해당되죠. 이제 독도 방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본 쪽에서는 이제 자민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또 기대감이 다 양쪽에 있었는데 역시 이때도 또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다시 재발되는 좀 양상을 보였는데요. 근데 왜 일본 그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됐을까요? 네, 우선 앞에 나타난 그 데이터 사실, 팩트를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한번 진행시켜 보면 2008년 12월 달에 하토야마 정권의 일본 문부과학성, 우리나라 지금은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데 고등학교 지리 역사 과목 세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정당하게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망언을 다시 하는 거죠. 당시에 유명한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것을 이제 반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독도 논쟁이. 그 이제 바로 일본 결정적인 도화선.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진도 6도, 7도로 의 지진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인데 그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예진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뭐 교과서 표기라든지 이랬는데 한 3도 내지 4도 정도의 지진이 예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의원들이 의원 3명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지금까지는 서로 우리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정도의 그 에스컬레이트에 머물렀는데, 일본 국회의원 셋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비자 신청을 우리한테 네. 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는 또 장면인데요. 네. 이게 2011년 8월에 네. 그 일본의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렇죠. 대한민국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입국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 그 이명박 정권에서 이 불허를 하면서 아마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돌려보낸 예,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또 그거를 또 일본 정부가 이게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의 국회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갈등의 불씨가 네. 됐던. 네. 그렇습니다. 예, 2011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로 이 일본의 대지진. 맞습니다. 3월, 예. 2011년 3월. 예, 2011년 3월에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나던 때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일 관계는 그런 저런 예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후쿠시마 대지진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일본을 돕고 네. 그런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그럴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의 미묘함이고 한일 관계의 구조가 얼마나 지각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네. 그런 관계에서 일본 국회의원들 셋이서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비자 신청을 했다. 이건 흔드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근본을 흔들겠다는 것이죠. 도발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독도 아닌 다른 것에도 반일 감정과 민족 감정이 작용하게 됐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합니다. 돌려보내라. 네.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 바로 일본에서는 이제 입국을 못하고 돌아가니까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것은 일본의 국회의원을 정당한 절차로 입국하는데 입국도 못하게 했어? 이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서로 다시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교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여러 그 독도와 관련된 그 일본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이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예. 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사태가 더 커지게 네. 된 걸로 저는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네. 당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2011년 말에서 몇 달이 흐른 그 이듬해 8월 10일로 제가 네. 기억이 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을 합니다. 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 말기, 네, 맞습니다. 소위 한국식으로 말하면 네임덕이 서서히 시작될 때 무렵이었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전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 한국 독도 방문을 시도했다가 거절하고 돌아간 그 뒤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인데, 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민 감정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아래 독도 방문을 감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자기가 영토 관할하고 있는 자기 영토에 대통령이 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네. 이것이
독도라는 문제가 한일 간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외교적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럴까 잠재적인 뭐 암덩어리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전에 대통령은 너무 신중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보류해놓고 네.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일본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하는 어떤 이성적인 외교 네. 이런 것을 양쪽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도발에 의해서 한국이 자극을 받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감행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정당성 차치하고 양국 간에는 진도 6, 7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네. 특히 일본한테는. 네. 그때 제가 기억에 무또 대사로 기억이 됩니다만 무또 대사를 바로 소환을 합니다. 네. 일본적으로.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외교 단절의 전 단계나 마찬가지. 네. 그 정도로 일본한테는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자기네들 허를 찔 뿐 아픈 데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자존심을 침해했다. 심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네. 그래서 독도 방문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가서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선전을 하고 갔다기보다는 그러려면은 이제 장관이 몇 분이 수행을 했는데 네.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안보에 관계된 소위 자국의 땅덩어리 문제를 가지고 그 관련된 그 어떤 시위라 할까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꾸로 거기에 환경장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도 그렇게 하죠. 네. 코멘트도 이 맞습니다. 독도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다. 네. 이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멘트를 일부러 해가면서 한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독도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바로 몰고 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다라는 네. 이명박 대통령다운 어느 정도의 배려는 했던 것이고 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한국 대통령 방문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의 큰 도발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대사 소환하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면은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또 마사신가 무또 대사가 사실은 제가 그 80년대 그 외무부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또 특파원 생활을 하고 할 때 무또 대사는 한국에서 오랜 동안 공사도 했고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국에 굉장히 아마 일본 외교관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많이 깊숙이 알고 가장 오랜 동안 근무한 대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인 관계도 아주 부드럽게 그 외교관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자기 재임 시절에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라는 어떤 대사로서는 5점이라면 5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자승자박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 책을 쓰셨죠. 그런 제목의 혐한 서적을 쓸 정도로 돌변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이건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지반이 약하구나.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이해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제 뭐 일본 정부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아마 받았을 텐데 그 이후에 사실 일본 쪽 반응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일본 정부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이지 않습니까?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정말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내각이었는데 분명히 일본의 그 우경화된 어떤 대세 흐름을 바로잡거나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외교 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2012년 8월 10일 이후에 독도 방문 이후에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네. 냉각되고 악화되면서 결국은 하토야마 노다로 이어지는 민주당 내각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베 정권이 등장하는 네. 그야말로 이제 우파들이 우경화된 정권이 일본에서 득세하게 되는 그 10년의 세월이 그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뭐 오늘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한일 관계는 뭐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이런 시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독도라는 이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게 관리되기는 어렵다는 거를 이 역대 정권의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정말 진정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도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언제나 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해결이라는 거는 또 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런 그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거를 좀 하루빨리 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있을 수도 없고 일본 측의 주장이 근데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뭐 이 독도가 뭐 이 일본의 영토라고 뭐 믿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갈등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일 그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그 정치적 갈등 이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원회라든지 역사를 바로 읽기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에는 그 민족적인 뿌리가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는 최소한 1350년 이전에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당시에 한반도와 일본의 왕래가 어떠했고 그래서 일본이란 정권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이런 것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온고지신의 자세로 한일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역사의 바른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일본 역사학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거 기록에 없다. 그건 당신의 게싱 아니냐. 저도 몇 사람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건 또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일리 있는 반박입니다. 네. 이게 어떤
민족적인 접근 방식이 철학이 기본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네. 그 위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물들이 어느 날 아침에 제로 베이스화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 좀 부연하자면은 그 노다 총리가 그렇게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모든 뭐 대사 소환이다 뭐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NHK를 보면 그 당시에 뭐 민간 일본 텔레비전에서 하던 한국 드라마가 다 방영 중다. 지금은 또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중국이 뭐 하면 TO로 딱 실링을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이상 못 것을 네. 일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그렇게 했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던 관광객이 그 사건 독도방문 이후로 현격하게 감소하고 이런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성찰이 없으면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식인들 우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르다, 틀렸다, 맞다 여기에만 집착을 한다. 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어도 유교 문화, 조선 성리학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물려준 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이었습니다. 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정답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의 가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을 놓고 얼마나 악유가 많이 벌어집니까? 정답이 없는 것도 있고 서로 절충해야 될 정답도 있고 이것이 한 나라의 관계고 국제 관계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혐한 감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일본이 틀렸다 이런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하고 일본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출발이 출발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그래서 지금의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좀 앞으로도 가졌으면 그런 견지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오늘은 그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그 끝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